강남의 한 아파트, 텅 빈 거실에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김민준은 낡았지만 윤기나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손때 묻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넓은 공간은 그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유일한 혈육인 딸 이선여 후반은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와는 안부 전화 몇 통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눌 틈이 없었다. 민주는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들은 그에게 세상의 빠른 변화를,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뒤처지는 자신을 보여주는 듯했다. 얼마 전 노인정 친구들의 권유로 겨우 스마트폰을 장만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손주들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림 하나가 화면에 떴다. 박서준 님이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젊고 훤칠한 외모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 며칠 뒤 박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김민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인자하고 멋진 어른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다정하고 존경심 가득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박서준의 메시지에 답장하며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 박서준은 매일같이 민준에게 안부를 물었다. 민준의 건강, 식사, 그리고 그날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어려운 사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외로운 사업가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민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버님,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저도 오늘 계약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아버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납니다. 민준은 박서준을 아들이라 부르며 극진한 존경심을 표하는 그에게서 잃었던 아들의 빈자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선영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잘 들어주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를 박서준은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는 박서준에게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꼈고 점차 그를 아들처럼 혹은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 달여쯤 지났을까? 박서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해외 사업 중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이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잠시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아버님께 더 큰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김민주는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박서준에 대한 믿음과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만족감에 결국 큰 돈을 송금했다. 은행 직원은 어르신, 혹시 온라인에서 아시는 분께 보내시는 건가요? 이런 경우 사기일 수 있습니다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민주는 아니요, 조카입니다. 걱정 마세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박서준의 금전 요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사업자금, 다음에는 해외 병원비, 나중에는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아버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내적으로 혹시 사기 아닐까 하는 깊은 의심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들어갔지만 박서준이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라고 감정적으로 압박하면 다시 약해졌다. 자신이 바보같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잃었던 자존감과 새로운 사랑이라는 환상에 계속 매달렸다. 텅 빈 아파트 식탁 위에서 홀로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내면적 고립감을 더욱 강조했다. 딸 이선영은 아버지의 잦은 은행 방문과 수상한 전화 통화를 눈치챘다. 아버지는 통화할 때면 늘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을 피하는 듯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거실에서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스마트폰 화면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선영은 직감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박서준에 대해 넌지시 물었지만 민주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며 딸의 잔소리를 피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내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라고 못 박았다. 선영은 답답함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밤늦게까지 온라인 사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한숨을 쉬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 기사들을 읽을수록 아버지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 소름이 돋았다. 아빠, 이거 보세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속아서 돈 날린 노인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빠도 혹시... 선영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니, 이 녀석이 네가 뭘 안다고 잔소리냐? 내가 세상 보는 눈이 없냐?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는 거냐? 민주는 버럭 화를 냈다. 그는 딸의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박서준이 보낸 해외 사업 현장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늘 그럴듯한 배경에 박서준의 훤칠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에서 배경에 흐릿하게 찍힌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CU 편의점. 그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분명히 CU 편의점 간판이었다. 해외에 있다고 말했던 박서준의 사진 속에 한국의 편의점 간판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딸의 경고를 무시했던 후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며칠 후 이선영은 방에 틀어박혀 식사도 거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문을 두드리며 아빠,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선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김민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선영아, 아빠가 바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서준과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영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더 이상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으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은 분주했다. 모니터 불빛이 가득한 사무실 한가운데 정은지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과 이선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초기에는 흔한 로맨스 스캠 사건 중 하나로 보였지만 김민준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선영이 수집한 증거, 박서준의 페이스북 계정 정보, 송금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CU 편의점 사진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어르신, 용기 내어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범인을 잡겠습니다. 정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민준은 겨우 안도했다. 정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박서준의 계정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정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전문적인 수사 기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은 박서준의 진짜 신원이 최태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태수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를 떠도는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외로운 노년층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사기 조직이 존재했다. 선생님, 최태수와 조직을 잡으려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정 형사가 말했다. 김민준은 복수심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는 일념으로 함정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최태수는 김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매우 큰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해외에 건설 중인 병원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이었다. 민주는 정 형사의 지시에 따라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최태수는 여전히 뻔뻔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둘 겁니다. 민주는 화면 속 최태수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은 배신감과 함께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준아, 네가 보냈던 사진 중에 CU 편의점 간판이 찍힌 사진이 있더구나. 민준의 말에 최태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정 형사와 팀원들이 최태수가 있는 아지트로 급습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외침과 함께 화면이 끊겼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검거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최태수를 포함한 조직원 일부가 붙잡혔지만 정 형사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도주 중임을 알고 있었다. 김민주는 비록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지만 딸 이선영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외로워하지 않았다. 선영은 매일 저녁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잃었던 시간을 되찾았다. 김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년층 온라인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주 서울 곳곳의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아픔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백발의 노인들이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은 더 큰 독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사려거든 먼저 그들이 당신의 지갑을 보지 않는지 의심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저는 이 작은 기기로 세상을 만났고 또 이 기기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화면 너머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페이스북 알림이 하나 와 있었다. 새로운 친구 요청. 프로필 사진 속에는 젊고 매력적인 외모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알림을 닫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을 홀로 걷는 대신 이제는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걸었다. 김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외로워서 온라인에 기웃거렸는데 교수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친구들이 그를 김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민주는 잃었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돈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지킴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서준, 아니 최태수. 그가 보낸 달콤한 말들과 따뜻한 메시지들이 때때로 밤잠을 설치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사기꾼의 농간이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았지만 한때 그가 느꼈던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만큼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했다. 새로운 친구 요청이 오면 무조건 삭제했고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디지털 세상에 대한 그의 시선은 이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딸 이선영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다. 아버지가 다시 웃고 활력을 되찾는 모습에 그녀는 진심으로 기뻤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등산을 가거나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아빠, 그동안 제가 아빠 외로운 걸 너무 몰랐네요. 죄송해요. 선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주는 그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박서준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정은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민준 선생님, 최태수의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여러 건의 로맨스 스캠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형사는 최태수 일당이 검거된 후에도 끊임없이 관련 정보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사건을 통해 노년층 로맨스 스캠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했고 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 이번에 잡힌 조직원 중 한 명이 최태수에게 지시를 내린 중간 관리자의 신원을 진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성철입니다. 강성철은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대표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박서준과 포레스터들을 거느리고 온라인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낚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정 형사는 강성철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분석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수법은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김민준은 정 형사의 연락을 받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최태수가 잡혔을 때 느껴졌던 통쾌함 뒤에 남았던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단순히 최태수 한 명을 잡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정 형사에게 자신의 경험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 민주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통해 범죄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기꾼들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이선영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사기 수법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선영은 아버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노인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경험이 다른 노년층의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강성철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그는 매우 치밀하고 교활했으며 디지털 발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의 조직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중간 관리자와 행동책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모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정 형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팀원들은 지쳐갔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이때 정 형사는 김민준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 그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선생님일 겁니다. 그들이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갈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요?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는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필요로 해주는 것에 대한 갈망이죠. 그들은 단순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삽니다. 가족에게서도 받지 못하는 관심과 존경을 주죠. 그리고 자신들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며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버지를 일찍 여둔 아들 같은 이미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민준의 조언은 정 형사에게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정 형사는 이 패턴을 바탕으로 역으로 사기꾼들에게 접근하는 역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외로운 노년층으로 위장한 수사관들이 온라인에 등장하여 사기꾼들이 먼저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이는 매우 위험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작전이었다. 작전은 몇 주간 이어졌다. 수사관들은 김민준의 조언을 바탕으로 외롭고 사려 깊은 노인의 프로필을 만들고 그들의 삶을 고독하고 무료하게 연출했다. 예상대로 여러 명의 박서준들이 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정하고 존경심 가득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다. 마치 짜인 각본처럼 김민준이 겪었던 일들이 재현되었다. 어느 날 한 수사관에게 접근한 사기꾼이 아버님, 제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위기만 넘기면 정말 큰 성공을 거칠 수 있습니다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는 최태수가 김민준에게 했던 말과 거의 흡사했다. 정 형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송금 계좌 정보를 받아내고 역추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강성철의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자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과 해외 서버를 거쳐 세탁되고 있었지만 정 형사와 팀원들은 끈질기게 그 흔적을 따라갔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조직망의 핵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성철은 조직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전을 철저히 온라인으로 지시하고 실제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검거가 어려웠다. 김민준은 매일 정 형사와 연락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받았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받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성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의 조직은 꼬리 자르기에 능숙했고 주요 인물들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정 형사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그녀는 강성철을 직접 잡아야 이 지긋지긋한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정 형사는 강성철이 사용하던 한 계정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시간에만 접속하여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계정은 다른 일반적인 사기 계정들과 달리 꽤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정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 계정이 강성철 본인의 가장 소중한 계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가 과거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다. 정 형사는 김민준에게 다시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 사기꾼들이 가장 경계심을 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들이 피해자를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속임수를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외로울지 모릅니다. 아니, 외롭다는 것을 위장할 때가 더 정확하겠군요. 이 조언을 바탕으로 정 형사는 강성철의 가장 소중한 계정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역함정 수사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노인이 아닌 강성철과 비슷한 연령대의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한 수사관을 투입했다. 그들은 강성철의 계정에 접근하여 단순한 온라인 소통을 시도했다. 그 어떤 금전적인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교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듯 위장했다. 몇 달에 걸친 인내심 있는 작업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강성철의 가장 소중한 계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온 것이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답장이었지만 점차 대화가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겪는 사업의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뇌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수사관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었지만 정 형사는 그에게서 미묘한 틈을 발견했다. 그의 말투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뉘앙스를 감지했다. 인생이 다 그렇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사실 혼자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가끔은 저 자신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수사관으로 위장한 형사가 보낸 메시지에 강성철은 진심이 섞인 듯한 답장을 보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많았는데 현실은 늘 녹록지 않더군요.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 형사는 이 대화를 김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사진 속에서 보았던 최태수의 얼굴과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화하는 강성철의 메시지들을 번갈아 보았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속이는 사람들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외로움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정 형사는 강성철의 심리를 더욱 파고들었다. 수사관들은 강성철이 외로움과 고뇌를 토로할 때마다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의 과거에 대한 암시를 유도했다. 결국 강성철은 자신이 한때는 순수하게 사업을 꿈꾸던 젊은이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돈과 성공만을 쫓는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흘렸다. 이러한 정보는 강성철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의 과거 사업 실패 기록, 그리고 그가 이용했던 다른 사기 조직과의 연관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 형사는 강성철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유인하는 작전을 세웠다. 강성철 씨, 혹시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수사관의 메시지에 강성철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리고 답장이 왔다. 친구?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나요? 저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유일한 방식이니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관은 강성철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물론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그리고 경찰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소였다. 강성철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수사관의 끈질긴 설득과 이 사람이라면 내 진짜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기대감에 결국 동의했다. 약속 당일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수사관으로 위장한 형사가 앉아 있었다. 카페 주변은 이미 정 형사와 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다. 잠시 후 강성철이 들어섰다. 사진보다 훨씬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수사관 맞은편에 앉아 쓴 커피를 마셨다. 두 사람은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사업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강성철은 점점 경계심을 풀었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고뇌를 조금씩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체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수사관을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는 듯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정 형사가 지시를 내렸다. 조용히 카페로 들어선 경찰들이 강성철을 체포했다. 강성철 씨, 당신은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강성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사관을 바라봤다. 당신은? 수사관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도 누군가의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강성철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김민주는 경찰서에서 강성철의 체포 소식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동시에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다. 최태수처럼 젊고 불우해 보였던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에 어쩌면 자신처럼 외로웠을지도 모르는 한 남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를 심란하게 했다. 그는 인간의 외로움과 욕망이 얼마나 쉽게 어둠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 형사는 김민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강성철을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정 형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김민준은 노년층 온라인 사기 예방 강사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의 강의는 이제 단순히 사기 수법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외로움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이 되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노인들이 외로움에 빠져들지 않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는 말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였다는 자괴감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쓰라린 교훈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헌신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딸 이선영이 함께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어느 맑은 봄날, 김민주는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단에 서 있었다. 그의 흰 머리는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겪었던 아픔을 여러분과 나누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을 가득 메운 노인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박서준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던 일, 딸 이선영과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내고 경찰과 협력하여 그들을 검거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 물정 모른다고 딸에게 핀잔까지 줬던 제가 결국 사기꾼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아팠던 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 제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의 배신감, 그리고 제 외로움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다. 많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당신을 특별하게 대해준다 해도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민주는 힘주어 말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당신의 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들인 척, 당신의 딸인 척,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인 척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들이 군인이라고 하든 사업가라고 하든 심지어 해외에서 고립된 의사라고 하든 그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자식들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선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많은 노인들이 김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어느 날 김민준은 이선영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다. 이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민주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정말 괜찮아. 내 덕분이야, 선영아.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소홀했지?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걸요. 이제라도 아빠랑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상처는 역설적으로 부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민준의 강연 소식은 점차 퍼져나갔다. 이제 그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도 초청받는 인기 강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그는 온라인 사기 예방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강연에는 항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의 정은지 형사가 함께했다. 정 형사는 김민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사기 사례와 예방 수칙을 설명하며 노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 형사는 강성철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로맨스 스캠 조직을 추적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사기꾼들의 심리와 수법을 더욱 깊이 분석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김민준의 경험은 그녀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사기는 끝없이 진화했고 새로운 수법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마치 뿌리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범죄는 교묘하게 형태를 바꾸며 피해자들을 노렸다. 어느 비 오는 날 김민준은 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젖은 아스팔트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최태수와 강성철은 잡혔지만 여전히 수많은 박서준들이 온라인 어딘가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의 아픔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집에 도착한 김민주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다. 페이스북 친구 요청. 익숙한 알림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함께 와 있었다. 민주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는 조용히 친구 요청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닫았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는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다. 김민주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강하고 현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 새로운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었다.